아, 네, 안녕하십니까. 금천 진로 진학 지원센터 오늘 3차 진로 진학 특강이더라고요. 그래서 2025학년도 소시 설명회 중에서 논술 전형 특강을 맡게 된, 네, 저는,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작구에 있는 숭의여자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그 서울특별시 교육청 대학 진학 지도 지원단 그리고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에서 뭐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학생들 상담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EBSI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질문 올리고 대답해주는 그런 거 있는데, 네, 그런 것도 답변해주는 네, 그런 상담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오늘 금천구청에 오게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요. 저희 있는 학교 동작구가 이제 금천구 근처에 있고요. 또 제가 금천구 바로 옆에 있는 관악구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친숙한 뭔가 네 가까운 느낌이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는 의미 없어서 저희 아기입니다. 이제 돌이 갓 지났고요. 네, 지금 여기 같이 와 있어요. 아직 지금 딱 잠잘 시간이어서 지금 저희 그 애 엄마랑 같이 주차장에서 자고 있는데 아마 중간쯤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는 중간에 갑자기 아기 소리가 들리거나 아기가 이쪽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요. 네, 하여튼 여기 와 있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이 논술 전형 이 강의 이제 섭외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논술 특강이 아니고 논술 전형 특강이거든요. 뭐 어떤 문제를 풀어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논술 전형과 관련돼서 어떤 거를 좀 알려드릴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요. 결론은 제가 학교에서 저도 이제 계속 고3 담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저희 반 아이들을 상담하고 그 다음에 그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대학에 원서를 쓸지 어떤 대학에 논술을 지원할지 그때 느꼈던 그런 노하우들과 계속 바뀌고 있는 이 전형들 대학들의 이 전형들을 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여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여고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네, 와닿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논술 전형 누가 지원할까요? 논술 전형은 어떤 학생이 지원할 것 같으신가요? 그냥 이거는 뭐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맞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어떤 학생이 논술 전형을 지원할까요? 정시 파이터. 또 뭐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수시 전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논술 전형을 희망하는 학생이 누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네. 네. 그쵸.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제일 원했던 답은 논술 전형은 누가 써야지 맞나요? 논술을 잘하는 학생이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인문이라면 글쓰기가 될 거고요. 자연이라면 수학을 매우 잘하는 학생이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하겠죠. 그쵸? 이건 당연한 거겠죠. 네. 이건 너무 당연한 답이고요. 이제 또 어떤 학생이 과연 논술 전형을 지원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두 번째로 이제 모의고사가 잘 나옵니다. 모의고사 잘 나와요. 그러면은 뭐 어차피 나중에 내가 정시로 가면 되긴 하는데 그럴 바에 그냥 대학들 그냥 높여 써보는 거예요. 뭐 수능 잘 보면 안 가면 되니까. 그쵸? 응시를 안 하면 되니까. 논술 전형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논술의 대부분은 수능 이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단 쓰고 네, 나중에 봐서 수능 결과에 따라 볼지 안 볼지 결정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어떻게 일반적이라면 이제 그 다음부터가 방금 말씀하셨던 답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죠. 내가 내신 성적은 낮지만 그래서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 수는 없지만 당연히 모의고사 성적도 잘 안 나오겠죠. 하지만 내가 그래도 나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우리가 뭐 대학을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참 기준이 어렵기는 하지만 네, 사회 통념상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들이 많이 쓰느냐?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은 못 써요. 수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시 6장의 카드가 있어요. 제가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요.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래도 6장의 카드가 주어져 있는데 이거 안 쓰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특히나 학부모님들이 똑같이 제일 많이 얘기하십니다. 학생들은 굳이 수시 6장의 카드를 억지로 쓰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학부모님들이 오셔도 그래도 6장의 카드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또 안 씁니까? 네. 뭐라도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지르자는 얘기는 좀 잘 안 하세요. 한때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새로 생겨서 교과 전형은 좀 지르는 분위기가 살짝 나왔다가 역시 이건 내가 내신이 안 되면 소용이 없구나 하나부터는 논술, 그러니까 수능 이후 논술이면 수능 끝나고 논술학원 다니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서 네, 보통 이런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교육청 센 진학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어떤 학생들이 어떤 전형에 지원했는지를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내봤을 때 먼저 상위권 학생들의 수시 지원 성향을 한번 봤는데요. 어떤가요, 이거? 네, 1등급 때부터 1.5등급 때 보시면요. 교과랑 종합이 압도적이고요. 논술은 거의 없습니다. 1.5등급에서 2등급도 교과와 종합의 비율이 높지만 논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논술의 비중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중위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위권으로 넘어가 보면요. 마찬가지로 교과와 종합의 비율이 있는데요. 중위권의 경우에는, 상위권의 경우에는 교과의 비중이 좀 높았다면요. 중위권의 경우에는요. 좀 종합의 비중이 높습니다. 종합의 비중이 높고요. 논술을 보시겠어요? 논술을 보면, 점점 더 어떻게 됐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50%에 육박하게 되네요. 자, 이제 뭐 하위권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적이 조금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요. 논술이 마찬가지로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교과랑 종합을 쓰긴 하지만 그냥 써보는 의의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상 거의 논술에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등급이라는 거는 등급 우리 다 아시죠?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되다 보면은 어느 등급대 학생이 제일 많을까요? 어느 등급대 학생이 많을까요? 평균적으로 1등급인 학생이 많을까요? 5등급인 학생이 많을까요? 1등급인 학생은 4%고요. 5등급인 학생은 20%입니다. 5배나 되겠죠. 즉 성적은요. 상위권보다는 중위권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셨던 것처럼 중위권 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 지금 논술 전형이 될 거고요. 논술 전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작년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전형의 경쟁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교과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인문은 7.16%, 자연은 9.75%가 나왔고요. 종합의 경우에는 인문은 13.75, 종합은 16.92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논술은? 뭐 여기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을 보시면 그려지긴 하시겠죠. 참고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보면요. 모집 인원이 어떤 전형이 제일 많을까요? 종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교과는 이제 10% 정도 지역 균형을 필수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지만 종합 전형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 경쟁률을 보시면요. 먼저 인문은 평균적으로 64.98대 1이었고요. 자연은 62.45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몇 배 정도 되나요? 한 4배 이상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뭐 60대 1 정도로 가정을 해볼까요? 60대 1이면은 한 명 뽑는데 60명이 지원하는 거예요. 한 명 뽑는데. 그러면 수치가 6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뭐 그거를 뭐 6으로 나눠 보면 한 명 뽑는데 10명 정도가 지원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수시의 모든 전형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붙는 아이들이 많이 붙는 경향이 있지만 논술은 붙는 애가 많이 그렇게 붙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만 붙어도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입니다.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매년 수능 끝난 그 바로 오는 주말이 되면요, 항상 그 포털 사이트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에요. 이거 어딜까요? 위에 써 있네요.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인문은 서울 캠퍼스에 있고 자연은 이제 수원 율정 캠퍼스에 있는데, 논술을 볼 때는 전부 다 서울에서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날 논술 보는 그 주말에는 아주 대학로 일대가 난리가 납니다. 그 작년에 11월 23일 토요일 성균관대학교에서 논술 전형 실시했던 대학로입니다.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갈 수가 없어요. 참고로 논술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교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작년에 가장 높았던 학교 어디? 인하대, 의대? 몇 대 몇이었죠? 성균관대학교에서 가장 높았던 전형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참고로 성균관대 의대는 논술을 안 뽑습니다. 바로 밑에는 약대, 경쟁률은 580대 1이었어요. 한 명 뽑는데 580명이 지원했다는 말이겠죠. 그게 참 그렇습니다. 네, 이 중에는 약대를 논술을 보러 온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만큼 논술 전형은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희망과 꿈을 부푼 꿈을 안고 지원을 하는 전형이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작년 저희 학교입니다. 제가 뭐 많은 학교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저희 학교인데요. 저희 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고요. 그래도 일반고 중에서 좀 공부를 좀 잘하는 학교예요. 예를 들어 뭐 재학생 기준으로 스카이도 한 1년에 10명 이상은 꾸준히 가고요. 굉장히 그래도 일반고 여고 중에서는 잘하는 편인 학교입니다. 작년에 근데 이 학생들이 논술을 썼는데요. 인문은 총 161명, 자연은 285명. 자연이 많은 이유는 저희 학교는 이과의 비율이 문과의 비율보다 한 2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이과 6반, 문과 3반이라서 그렇고요. 근데 합격 인원을 보면요, 인문은 합격률이 8%, 자연은 7%, 전체가 한 7.4% 정도 나왔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의 평균 경쟁률은 60대 1 정도 되고요. 조금 여유 있게 쳐주자면은 전형 우리가 6개를 쓸 수 있으니까 뭐 합격률을 제일 높게 맞다 뭐 한 10% 봐줬을 때 그것보다도 낮은 성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요, 작년에 저희 학교가 이 논술 합격자가 지금 보시면은 33명이 합격을 했는데 실제 논술로 합격한 인원은요 한 100명 가까이 돼요.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졸업생들이 논술로 많이 합격을 했어요. 졸업생들이 실제로 제가 뭐 통계 자료를 뭐 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했지만, 모 대학에서 공개한 그 논술 전형의 합격률을 보면요, 졸업생의 합격률이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인원은 재학생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일수록. 그래서 이 논술 전형은 여기 이제 지금 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중에 뭐 재학생도 있을 거고 뭐 졸업생 학부모도 계시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졸업생들이 유리한 전형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길었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학생들의 경우는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요. 특히나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요. 많이 바쁘거든요. 근데 졸업생의 경우에는 그냥 수능 공부하면서 논술만 하면 되니까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재학생보다 졸업생이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논술 전형을 생각을 하고, 내가 논술 전형 나중에 원서를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면, 그리고 어떤 대학을 선택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 전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내신 성적, 나의 모의고사 성적 뿐만이 아니라 내가 뭐 인문 계열이라면 좀 글을 평소에 잘 쓰는지, 자연 계열이라면 수학을 잘 하는지. 참고로 이제 올해 연세대학교에서 과학 논술을 없애면서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의치한약 계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학 시험을 봅니다. 물론 서울여대가 과학 논술이라고 하는 그냥 좀 뭐랄까 그냥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그런 시험을 보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서울여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학을 봅니다. 결국에 내가 내 수학 실력을 파악했는단 말이겠죠. 두 번째로 전형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각 대학별로 다 너무 다릅니다. 보는 내용들도 다르고요.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내용도 달라질 거고요.
일정도 다르고요. 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해야지 그냥 뭔 모르고 난 여기 좋아 썼는데 만약 나중에 일정이 겹치면 어떡할까요? 그럼 한 곳은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참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눈높이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모든 학생들이 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죠. 내가 성적이 뭐 6등급이든 5등급이든 상관없이 나는 다 전부 다 가까운 대학.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동작구에 있다 보니까 가까운 대학들 제일 가까운 데가 숭실대, 그 다음이 중앙대, 그 다음이 뭐 서울대 순이 되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을 보면요, 자기 그 상황도 모르고 숭실대를 가기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정말 쓰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가까운 대학 중에는 하나가 이제 숙명여대인데 숙대는 정말 더 쓰기 싫어해요. 네, 뭐 자기 내신 뭐 수능 생각해도 어차피 뽑아주지도 않을 텐데 쓰려고도 안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현실적인 눈높이를 설정을 해야지만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내가 뭐 소신, 적정, 안정 이걸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겠죠. 교과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논술 전형도 당연히 어느 정도의 내 눈높이에 맞춰서 원서를 지원을 해야지, 그게 안 되면 그냥 날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논술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냥 쭉 하고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제 미생에서 보면 그 혹시 미생 드라마 보셨나요? 네,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그 영어 3팀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판을 바꿔서 처음부터 강하게 때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한번 그거 좀 따라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목차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기 나눠드린 거기하고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모집 인원 및 전형 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그리고 세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리고 네 번째는 출제 범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원 전략,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집 인원 및 일정입니다. 논술 전형은요, 44개 대학에서 총 12,139명을 선발을 합니다. 작년에는 40개 대학이었는데요, 올해는 4개 대학이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가 올해부터 논술을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년도 11,312명보다 827명이 증가를 했어요. 이 827명이라는 4개 대학에서 증설을 한 거에 플러스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집 인원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지역으로 한번 간략하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는 총 25개 대학에서 6,421명을 뽑는데요. 보시면 특별히 인원이 많은 학교들이 있죠. 건국대 같은 경우 395명을 뽑고요. 경희대의 경우에는 477명이나 뽑고요. 그리고 특별히 고려대가 올해 361명을 새로 뽑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등등 이렇게 어떤 대학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을 뽑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논술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대표적인 학교는 어딜까요?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논술 전형으로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을 보시면요, 눈에 띄는 학교가 하나 보이셔야 됩니다. 어딜까요? 가천대입니다. 가천대. 가천대는 논술 전형으로 무려 1,012명을 선발을 합니다. 가천대는 왜 이 논술로 많이 선발을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가천대는 의대를 논술로 올해 처음으로 신설해서 조금 해서 뽑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가천대는 이제 한 10년 전까지 적성고사라는 전형이 있는 대표적인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교협에서 적성고사는 없애라 해서 적성고사 없앴지만 가천대가 예전에 비해서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갔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는 그만큼 지원을 많이 했어요. 네, 그 적성고사 덕분에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술을 신설을 하고,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뭐 교과형 논술, 흔히 약술형 논술이라는 전형을 신설을 하면서 그 전형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참고로 대학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매년도 모집 요강을 올리거든요. 보통 모집 요강을 보면요, 뭐 인원, 일정 등등 나오고요. 그다음부터 각 전형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순서대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가천대는 논술 전형부터 나와요.
1번이 논술 전형입니다. 왜? 가천대는 논술 전형으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그만큼 이제 이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대학에서는 제가 이걸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대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전형이 무슨 전형일까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가장 좋아하는 전형은 무슨 전형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전형이라는 거는 학생이 와서 학교를 떠나지 않고 계속 학교에 만족하고 잘 다니는 전형이 될 수 있겠죠. 가장 좋아하는 전형은 무슨 전형일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온 아이들은 일단 학교 생활을 기본적으로 좀 성실하게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 와서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학교에 만족하고 다닙니다. 제일 대학에서 좋아하지 않는 전형으로 온 학생은 어딜까요? 뭘까요? 당연히 정시입니다. 정시. 왜? 내가 정시에서 한 문제만 더 말했으면 이 학교 안 왔을 텐데. 정시로 온 애들은요. 대부분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시험을 봅니다. 뭐 반수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요. 네. 논술 전형은 어떨까요? 논술 전형을 온 아이들은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어떨 것 같은가요? 당연히 엄청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논술 전형으로 붙은 아이들의 경우는요. 내가 갈 수 있는 성적보다 더 높은 대학을 쓰고 그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6개 쓰면 하나가 겨우 붙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다닐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의 경우에는요. 논술 전형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뭐 많이 지원하는 만큼 그만큼 당연 전형료도 많이 받을 테니까 대학은 또 이 돈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가천대는 무려 1012명이나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가장 핫한 학교입니다. 네. 그 밖에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인원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역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논술을 뽑는 학교는요. 경북대, 그리고 고려대 세종, 부산대, 연세대 미래, 한국기술교대, 홍익대 세종입니다. 고려대 세종과 연세대 미래, 홍익대 세종을 제외하면요. 그리고 한국기술교대는 좀 특성화 관련된 대학이기 때문에 보시면 경북대랑 부산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논술을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수도권에 몰려있는 대표적인 학교고요. 당연히 서울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은 친구들이 논술 전형을 많이 몰리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4개 대학이 논술 전형을 신설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고려대, 그리고 상명대, 그리고 신한대, 네 번째로 을지대, 이렇게 4개 대학이 논술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신한대와 을지대는 가천대처럼 약수령 논술, 교과형 논술을 보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고려대, 상명대가 논술 전형을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대 같은 경우는요. 경기대는 혹시 경기대 어디인지 아시나요? 저기 충정로역 근처에 경기대가 있는데 거긴 과가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수원에 있는 본캠이 있는데 원래는 경기대는 인문의 일부 몇 개의 과만 서울에 있는 인문 몇 개의 과만 논술 전형으로 뽑았다면 올해는 자율전공 선발이라고 해서 수원에 있는 모든 과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리 논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시립대와 서울 과기대는요. 인문으로는 논술을 뽑질 않고요. 자연만 수리 논술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이제 일정을 보실 텐데요. 제가 먼저 여기 정리해 놓은 이 대학들은요. 11월 14일 목요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데요. 그 이전에 보는 대학들입니다. 이 부분 지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수능 이전에 논술을 보는 학교들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는 곳이 성신여대입니다. 9월 달에 봅니다. 원서를 우리가 9월 달에 쓰는데 논술을 9월 달에 봅니다. 굉장히 빠른 학교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빨리 보는 학교가 서울시립대와 가톨릭대 그리고 홍익대입니다. 특히 이 홍익대 유심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2일에 연세대가 봅니다. 연세대. 그리고 10월 26일, 27일에 을지대가 보고요. 그 다음에 11월 2일에 단국대, 인문, 상명대, 서경대가 봅니다. 자, 여기 있는 대학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능 이전에 보는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의 전형을 알아야지 내가 어떤 걸 쓸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수능 이전에 논술을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될까요? 어떤 거? 수시 납치. 네, 수시 납치. 하지만 논술 전형을 수시 납치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술 전형은 대부분 한 단계 위를 쓰니까. 네,
이제 교과 전형이나 뭐 그런 전형은 수시 납치를 고민하지만 논술 전형 쓰면서 수시 납치 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네. 수능 전에 논술을 보게 되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수능 공부에 지장을 받을까가 제일 걱정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냥 내가 수능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날만 가서 논술을 보고 오면 상관없지만 그럴 거면 뭐 굳이 원서를 쓰는 이유가 없겠죠.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내가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분명히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 논술에 내가 관심이나 노력을 쏟다 보면 그만큼 수능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망설이게 됩니다. 수능 이전에. 그래서요. 여기 있는 이 전형들의 특징을 보시면요. 서울시립대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면 흔히 말하는 대학 서열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학교겠죠. 서울시립대의 특징, 논술에는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서울시립대 정도 되는데 논술에 최저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연세대 논술 최저 등급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서울시립대 연세대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쓰겠죠. 네. 다른 학교들도 최저 등급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세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최저 등급이 조금 센 학교는 홍익대입니다. 홍익대. 이 홍익대를 그래서 제가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외에도 최저 등급이 그렇게 강하진 않고 없거나 뭐 을지대 이런 데는 3등급 하나. 네. 자, 이제 수능지를 보시면요. 대부분의 논술 전형은 수능 이후에 실시합니다. 뭐 엄청 많죠. 특히나 가장 많이 보는 때는 언제냐? 수능이 끝난 그 바로 주말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 이 두 주에 걸쳐서 이 주말에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이 논술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떨까요? 수능 끝나자마자 아마 논술을 학원 막 그때 다녀서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요. 앞 수능 이전에는 겹치는 학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학교를 쓸지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되지만 수능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 수능 끝난 그 주말만 보시더라도요. 학생들 정말 선호하는 고려대,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그다음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대학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대학들을 보면요. 보통은 인문과 자연을 이틀에 나눠서 인문은 토요일, 자연은 일요일 이렇게 보는 학교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몰아서 보는 학교들도 있고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논술 전형 원서를 쓰시게 된다면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일자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나 어떤 것도 확인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나 고려대랑 서강대를 다 논술을 시험을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확인해야 되겠죠. 시간의 경우에는요.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보통 언제 공개하냐면요. 8월 말에서 9월 초에 많이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집 요강에 안 들어가 있고요. 아예 대학 홈페이지에 원서를 쓰기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쯤 아니면 여름에 미리 공지한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되면 그럼 본인이 책임져야겠죠. 반드시 대학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고요. 수능을 응시한 그 다음 주 주말에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뭐 광운대, 동덕여대, 세종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렇게 또 주요 대학들이 주말에 또 몰아서 논술을 많이 실시를 합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날짜도 겹치지 않고 시간도 겹치지 않도록 대학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보시면요.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 보는 대학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보시면요. 삼육대, 서울과기대, 그리고 한국기술교대, 그리고 경기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그리고 대망의 가천대. 가천대는 이틀 동안 월화 몰아서 보고요. 그 외에 가장 마지막에 보는 학교들이 아주대, 인하대, 그리고 한신대 이렇게가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이렇게 대학들이 논술 전형으로 많이 일정들을 분산해 놓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6장의 카드를 채우려면요. 거의 겹칩니다. 거의 겹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16일, 17일 주말과 11월 23일, 24일 주말에 대부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과 시간 반드시 확인하고 선택을 하셔야겠죠. 두 번째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논술 전형은 예전에는요, 논술 100% 보는 대학들이 많지는 않았고요. 교과를 많이 합쳐서 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논술만으로 100%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고요. 그 외에 교과 10% 혹은 뭐 교과랑 비과, 한양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요. 교과 플러스 생기부 전체, 뭐 교과 선택부터 등등을 해서 10%를 반영을 하고요. 뭐 성신여대는 논술 90%, 학생부 교과 9%, 출결 1% 이렇게 반영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논술 80%, 학생부 교과를 20% 반영하는 뭐 가톨릭대, 단국대, 서울여대, 성주대, 아주대, 한국공학대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서강대의 경우도 이거 오타가 났네요. 네, 서강대의 경우에는 네, 70에 20에 10입니다. 80에 10에 10이고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논술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교과랑 비교과는 그렇게 많이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교과가 그대로 반영하진 않아요. 보통은 기본 점수를 많이 줍니다. 기본 점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교과를 뭐 논술이 70, 교과가 30이다 하면은 1등급과 9등급이 1000점 만점이면 300점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보통 300점을 반영한다 치면은 보통 한 200점에서 거의 한 220점 정도는 기본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점수를 안에서 급간에 나누기 때문에 사실상 교과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를 보던 학교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논술 잘 보는 사람이 붙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제가 생각했을 때 논술 전형을 내가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천대의 경우에는 인문자연, 그리고 바이오로직스학과, 그리고 클라우드 공학과 3개로 나눠서 이렇게 최저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올해 고3 학생과 학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먼저 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 의대 증원이 있겠죠. 네. 하지만 사실상 의대 증원이라는 게 정말 의대를 정말 가고 싶은 학생들과 수많은 졸업생, 그리고 뭐 이미 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특히 이제 수도권 이내 외 지역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일반 고에 있는 일반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나마 영향이 있다면 나중에 수능을 봤을 때 정시의 경우에는 대학의 합격선이 조금 낮아진다는 거. 왜냐하면 상위권의 대학을 잘 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의대를 만약 못 간다 하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공대를 지원하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합격선은 낮아질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 아이들이 수능 성적으로 봤을 때는 나보다 위에 있는 학생이긴 하지만 나중에 내가 정시까지 봤을 때는 실질적인 내 경쟁자는 아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의대 증원이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우리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 또 있죠. 뭐가 있나요? 무전공. 네. 저희가 이제 흔히 뭐 자율전공 선택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무전공으로 뽑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가 됐는데요. 실제로 수시에서는 자율전공으로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인원은 정시로 많이 뽑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도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자율전공 선택이 신설되거나 확대가 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올해 입시에서 뉴스나 그런 곳에서는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얘기긴 하지만, 사실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큰 영향이 미치는 부분,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등급 따기가 어렵다. 그 등급 따기가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진 이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고3 학생들이 있으니까. 좀 크게 말해볼래요? 자, 정답입니다. 올해 입시의 가장 큰 변화는요, 대부분의 대학에서요 수능 지정 영역을 폐지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첫 번째로 수학의 경우에,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그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그리고 정시까지 최저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요, 수학의 경우에는 미적분과 기하를 응시해야만 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의치한약계를 빼고
일반 과만 봤을 때는요, 수학 지정을 풀지 않은 학교는요, 손에 꼽습니다. 서울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 뭐 숭실대, 뭐 고려대 몇 개 대학을 빼고는요, 수시든 정시든 수학을 미적을 보든 확통을 보든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시까지 생각했을 때는 표준 점수 때문에 미적분을 보는 게 유리할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 고3 친구들 중에 미적분을 공부한 친구도 있긴 하겠지만, 미적분 공부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확통호랑 비교해 보면 제가 느끼는 체감으로는 한 4-5배 이상.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요, 수능 때 가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아까 저희 학교가 여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작년에 저희 반이 이제 과학 중점반이고 24명인데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3월 달에 1등급이 6명이었어요. 2등급은 10명. 그러니까 24명 중에 3분의 2가 1, 2등급 받았습니다. 수능 때 1등급 몇 명 받았을까요? 한 명도 못 받았어요. 2등급 몇 명 받았을까요? 2등급 6명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요, 애들이 공통은 다 잘 봤어요. 최소 1개에서 2개 정도 틀렸습니다. 근데 미적분을요, 8문제 중에서 5문제 이상 맞은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최대 4문제 맞았고요.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다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다 자기 진짜 미적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수능 때 가서 풀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얘네들 여름방학 때 미적분 공부만 진짜 죽어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탐구 공부를 많이 못해서 탐구는 못 보고, 수학은 미적분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못 보니까 등급이 내려가니까 정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재수를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는 올해 수능을 보면서 미적분이 아니라 확통을 받고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 학교도 꽤 있을 겁니다. 저희 학교도 이과가 아까 6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능에서 응시를 하는 봤더니 6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적보다 확통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일찍 그렇게 바꾼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그 아이들을 확통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작년까지는 아이들한테 미적분 말고 확통하라고 하면 말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왜? 수시든 정시든 내가 원하는 과에 못 가니까. 하지만 올해는 달라졌죠. 올해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여기 보시면 수학에 미적분과 기하가 있는 데는요, 가천대 클라우드공학과 또 있나요? 지금 앞 페이지에는 한 곳도 없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는 수학 지정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자유로워졌다는 부분이 있겠죠. 자, 두 번째로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탐구의 경우도요, 반영하는 영역, 이 필수 지정이 많이 풀렸습니다. 수학만큼은 아닌데, 여기도 보시면 과탐을 반드시 응시해야만 하는 학교가 어디 있나요? 클라우드공학과, 가천대 클라우드공학과, 심지어 과학을 2과목 봅니다. 그리고요, 또 과탐이 있나요? 경북대. 어차피 우리 경북대 논술을 서울에서 많이 안 쓰니까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보시면 고려대 자연이 과학을 반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학 지정도 대부분 많이 풀렸다는 거, 이게 올해 입시의 가장 큰 변화고요. 여기 앞에 있는 학생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학생 수능 선택 과목 어떤 거 하나요? 아니 탐구. 생윤3은 옆에 남자친구는 뭐 어떤 과목 해요? 물리지구학. 그럼 이과인데 주위에 친구들 중에 사탐으로 바꾼 친구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도 미적에서 확통을 많이 바꿨고, 탐구의 경우도 어느 정도 성적대선 최소 하나는 다 사탐으로 바꿨어요. 제일 많이 바꾸는 과목은 세계지리, 지구과학이랑 제일 비슷해서 많이 바꾸긴 합니다. 남학교의 경우에는요, 수학 선택 과목은 거의 절대 안 바꿉니다. 대부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경우의 수는 나랑 맞지 않아. 경우의 수는 전 못하겠어요. 해서 내가 수학 성적이 5등급이든 4등급이든 6등급이든 절대로 수학은 잘 안 바꿉니다. 하지만 탐구는 많이 바꿔요. 제가 상담하는 수많은 남학생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탐구는 하나 이상은 사탐으로 바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학은 안 바꿔도 탐구는 바꿉니다. 왜? 수학해도 잘 안 나오니까. 그게 올해 가장 큰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눈에 들어오시는 학교가 있나요? 최저 등급을 봤을 때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학교. 가장 먼저 가천대입니다. 가천대 약수령 논술
보시면 최저 등급이 3등급 한 개입니다. 한 개 3이네. 3등급 하나만 받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3등급 한 개 쉽나요? 어렵나요? 작년까지는 조금 쉬웠습니다. 뭐 딴 거 못해도 내가 영어는 맞겠지. 근데 작년 수능이 이제 영어가 4%가 안 나오고 이제 올해 6월에 영어 1등급 몇 프로였나요? 1.7% 정도 나왔나요? 이게 참 이럴 거면 왜 절대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많은 입시 기관들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의대 증원의 여파로 조금 더 변별을 하려고 영어를 이렇게 어렵게 낼 것 같다는 좀 그런 예측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일반 학생들이 너무 피해를 보죠. 네. 하여튼 그렇게 되면 가천대 이 3등급 판에도 이제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걸 보면요. 가톨릭대의 경우에는요. 여기 간호라고 써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가톨릭대 다른 과들은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오직 간호학과만 가톨릭대니까 이제 당연히 보건 계열이 중요하겠죠. 높고. 그래서 가톨릭대만 3합7이라는 최저 등급이 설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좀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여기 경희대를 보시면요. 국수형 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수학 지정도 없고요. 탐구의 지정도 없어요. 그러면 좀 더 최저를 맞추는 게 수월해졌겠죠. 그래서 경희대가 올해 변화를 준 게 탐구를 평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탐을 보든 사탐을 보든 상관은 없어. 하지만 최저 등급을 반영할 때는 탐구를 평균을 반영할 거야. 그 말은 뭘까요? 만약 하나를 2등급 받고 하나를 3등급 받으면 그 아이의 평균은 2.5등급이 되겠죠. 근데 최저 등급에 소수점은 없으니까 2.5등급은 뭐나 다름이 없을까요? 3등급이나 다름이 없겠죠. 네. 물론 경희대의 경우에는 최저를 반영을 할 때 2합 5입니다. 두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탐구를 빼고 국수형으로 최저를 맞추면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어쨌든 경희대가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과학을 평균 반영하는 학교는 사실상 경희대가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의치한약계를 빼고 제가 여기 적은 것처럼 밑에서 또 의학학 계열 특강을 따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에는 의학학 계열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고려대입니다. 아이고. 자, 고려대입니다. 올해 고려대 이제 논술이 신설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려대를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고려대학교 논술을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논술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수능 전에 보는 것과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고려대는 수능 최저 등급이요. 4합8입니다. 네 과목 다 보죠.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과목에서 8이네. 한번 본인의 6월 성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4합8을 맞출 수 있나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재학생들보다 졸업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의 경우는요. 수학은 지정 과목을 풀었지만 탐구의 경우는 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과학을 한 과목은 반영을 해야 돼요.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대에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고려대 전화를 해봤습니다. 논술을 보니까 탐구를 과학을 하나만 반영하는데 그러면 내가 최저를 반영을 안 할 거면 과학 하나, 사회 하나 이렇게 보더라도 고려대 논술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모집 요강에 잘 안 나와 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했을까? 안 된다고 했을까요? 정답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대 논술의 경우에는 내가 과학을 한 과목만 반영하긴 하지만 과학을 두 과목을 반드시 응시를 해야지만 이 논술에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학교들이 두 군데 있거든요. 하나 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경영학과입니다. 최저가 4.5입니다. 보통 이 4.5라는 최저는 어디에 많이 나올까요? 보통 의대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경영학과가 최저를 4.5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발표했을 때 그 이제 자문위원 선생님들 등등해서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냐? 못하냐? 대학에 전화를 많이 했다고 해요. 잘 나온 거 맞습니다. 근데 4.5를 맞는데 고려대 경영학과를 쓰는 아이가 있을까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건 내년에는 다시 4.8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만 4.5입니다. 네, 이거는 뭐 교수님이든 뭐 약간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고려대 경영학과는 올해만 4업 5고요. 내년은 다시 인문이랑 똑같이 들어가서 4업 8이 됩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요. 뭐 고려대 세종, 뭐 덕성여대, 아이고, 그리고 뭐 동국대, 동덕여대, 부산대, 삼육대 이렇게 등등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또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될 곳이 하나가 있다면 첫 번째로 동국대입니다. 동국대는 보시면요. 국수형 탐원 중에 이하모예요. 이하모. 여기는 탐구로 되어 있지만 뒤에 보시면요. 수 또는 과학을 포함해서 이하모를 맞춰야 됩니다. 그 말은요. 내가 얘를 최저를 맞출 때 수학을 포함하면 사탐을 반영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지만 만약에 내가 최저 등급을 반영할 때 수학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탐구는 반드시 과학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국대는 대신에 뭐 과학 하나 사회 하나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동국대가 좀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국대에 있는 AI 소프트 융합 학부 중에 인문이 있습니다. 인문. 자연도 있고 인문도 있는데요. 자연은 여기 위에 있는 자연이랑 똑같이 최저를 반영하고요. 인문의 경우에는 국수형 탐인데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서 최저를 맞춰야 된대요. 그러니까 수학 과목을 뭘 봐도 상관은 없지만 최저 등급을 맞출 때는 수학을 포함해서 맞춰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뭐 부산대가 좀 특이한데요. 부산대는 뭐 아까 위에 붙은 경북대와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부산대 경북대 논술 전형을 쓰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 뭐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등등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좀 특이한 학교가 있다면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 성균관대는요, 거의 유일하게 최저 등급을 맞출 때 탐구 두 과목을 각각 나누어서 맞출 수 있어요. 각각 나누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인문 자연을 쓰는데 3함 6 이내니까 내가 탐구를 사문이랑 생윤을 봤다 하면은 영어, 사문, 생윤 이 세 과목으로 최저를 맞춰도 상관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는 어쨌든 탐구 두 과목을 나누어 최저를 맞출 수 있다는 게 네, 가장 특이한 학교라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성신여대, 그 다음에 세종대, 그리고 숙명여대, 숭실대, 그리고 신한대 등등 나와 있고요. 연세대 최저 없다고 했는데 왜 나왔어? 미래 캠퍼스입니다. 원주에 있는 미래 캠퍼스의 경우는 최저가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미래 캠퍼스 원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과학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고요. 간호학과의 경우에도 과학을 반영한다면 탐구를 반영한다면 과학을 응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학교들 이화여대, 중앙대, 이제 가고 싶은 학교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인문과 자연의 최저 등급이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인문은 국수 영탐 중에 3합 6 이내고요. 자연은 국수 영탐 중에 수학을 포함해서 2합 5 이내입니다. 그래서 자연보다 인문이 최저 등급을 충족시키기가 훨씬 어려운 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뒤에 수능 최저 충족률도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어쨌든 인문의 경우에는요. 이화여대 인문의 경우에는 이 최저만 맞추면 논술 전형에서 어느 정도만 내가 글을 쓸 수만 있다면 해볼 만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대의 경우에는요. 3함 6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작년부터 영어 2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1등급으로 쳐줍니다. 2등급도 1등급, 1등급도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요. 한 등급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3등급은 2등급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오직 2등급만 1등급으로 해준다는 거. 네,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한국외대, 그 다음에 뭐 등등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특이한 학교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또 한양대인데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교과 전형의 경우에서는 최저 등급을 처음으로 만들었지만 논술의 경우에는 최저 등급을 만들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인터칼리지 학부의 경우에만 이렇게 최저 등급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홍익대입니다. 제가 아까 일정 말할 때 꼭 홍익대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홍익대를 보시면요. 인문과 자연이 똑같이 3합 8 이내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홍익대는요. 수학도 지정 과목이 미적분 기하가 그대로 있고요. 탐구도 과학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 지정 과목이 모두 살아있는 학교는 홍익대가 유일합니다. 홍익대가 유일합니다. 이 홍익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홍익대는 세종 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미적분 기하 과학을 봐야 됩니다. 이거
물론 최저 등급은 한 등급 4 이내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까 나와 있던 걸 부가 설명을 드리면요. 성균관대학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 1, 자연 2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뭐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 대학입니다. 미적용 대학. 자, 가톨릭대는 간호학과 제외,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그리고 서울시립대, 수원대, 아주대, 연세대, 을지대, 인하대,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대, 한신대, 그리고 한양대, 인터칼리지 학부 제외 수많은 대학들이요 논술에서 최저 등급을 보지 않습니다.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랑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랑 경쟁률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괜한 걸 물어봤죠. 당연히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들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교들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이 좀 있는 학교 혹은 높게 잡혀 있는 학교들보다는 경쟁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네 번째로 출제 범위입니다. 출제 범위. 먼저 인문계열의 논술 유형별을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인문계열은 당연히 기본은 글쓰기입니다. 어떤 주제, 제시문을 주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이 언어 논술로 보는 학교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요. 언어 논술 플러스 수리 논술로 보는 학교들은 대부분 상경 계열들이 많습니다. 경영학부, 경제학부들 등등 있고요. 특별히 연세대의 경우는요. 다면 사고형 논술이라고 해서 언어 그리고 영어 제시문, 수학은 뭐 통계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오는 학교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학교들이 교과형 논술인데요. 이 교과형 논술에는 국어랑 수학을 모두 푸는 데와 국어랑 사회랑 관련된 문제만 푸는 그리고 수학만 푸는 학교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형 논술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열의 논술 유형별을 분류를 해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은 그냥 대부분 다 수리 논술입니다. 그냥 다 수리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하게 서울여대만 과학 논술을 봅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과학 논술도 아니고요. 그냥 내용에 대해서 내 생각을 쓰는 그런 논술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학이랑 과학을 모두 다 보는 게 이제 경북대 자연2가 있는데 이것도 뭐 경북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교과형 논술입니다. 약수형 논술. 그래서 수학과 국어를 모두 보는 학교와 수학만 보는 학교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시험의 출제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글 쓰는 거니까. 하지만 자연계열의 경우에는요. 이 수학 출제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수학 1, 수학 2입니다. 수능의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수학 1, 수학 2만 보는 학교들이 이렇게 쭈루루 있고요. 여기 있는 학교들의 대부분은 약수형 논술, 교과형 논술을 보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수학 1, 수학 2에 미적분만 오는 학교가 이렇게 쭈루룩 있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에 확률과 통계까지 보는 학교가 광운대가 있고요. 특이하게 미적분이랑 기하를 보는 학교가 부산대가 있고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모두 보는 학교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쓰고 싶은 학교들은 대부분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다 봅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여기 수학 교과 전 과목이라고 나와 있는 게 실제로는 그냥 위에랑 똑같긴 한데 모집 요강을 보면요. 그냥 고등학교 교과에 있는 건 다 들어간다. 뭐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이런 거 다 들어간다고 해서 해놓긴 하지만 뭐 그렇게 영향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연세대는 수학 교과 전 과목 다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학생 상담할 때요. 논술 전형을 어느 학교를 쓸지 아이들이 고민할 때요. 가장 고려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봤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고요. 그만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수학 출제 범위입니다. 제가 수학 교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 보시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과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미적분이랑 기하는 대부분 다 합니다. 근데 확률과 통계의 경우에는 하지 않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여기서 뭐 이 문이과가 나눠지지 않긴 하지만 뭐 이과 쪽 계열을 가고 희망하는 혹시 학생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이과 쪽이다. 그냥 편하게 손 드세요. 여기 학생들 수학 선택 미적분, 확통, 기하 3개 다 했어요? 안 한 친구. 나는 확통은 안 했다. 있나요?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요. 그래도 요즘엔 좀 늘어나겠지만 처음에 이제 이 선택형 수능으로 나눠지게 된 이후에 남학교에서는요. 미적분 아이들 대부분 아이들이 미적분을 하니까 확통을 아예 가르치지 않는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아이들이 선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칸막이를 둬서 미적분이랑 확통 둘 중에 하나 골라 이렇게 나눠준 학교가 꽤 많았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확통을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세상에 수능 공부할 것도 많은데 확통을 따로 공부한다는 게 쉽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논술을 쓸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이 수학원 수학2 미적분을 보는 여기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원할 수가 없겠죠. 저희 학교에 있는 다른 선생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학교도 확통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미적분만 보는 데만 쓰려고 했더니 학교가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기출문제를 보고 미적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학교를 썼어요. 그래서 전년도 봤더니 확통이 한 문제밖에 안 나왔더라. 그래서 미적 기하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에 딱 봤더니 확통이 5문제 중에 2문제가 나온 거예요. 2문제 손도 못 대고 떨어졌어요. 그만큼 변별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구분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여기 수학원 수학2 말고요. 이 미적분만 보는 학교들의 논술 전형의 특징은 뭐냐면요. 동덕여대나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여대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지만 제가 학생들 상담할 때 저희 이과 아이들 상담을 할 때 가급적 여기는 안 썼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 설득하는 학교가 이제 대표적으로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숭실대, 세종대,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 이 3개는 제가 추천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3개 다 최저 등급이 그렇게 세지 않고요. 그러면 보통 어떤 아이들이 많이 쓸까요? 이 숭실대, 세종대, 한국항공대 어떤 아이들이 지원을 많이 할 것 같나요? 상대적으로 수학 잘하는 남자아이들. 확통은 당연히 안 했습니다. 오직 미적만 하는 거예요. 모의사 보면은 수학은 막 1, 2등급 나와요. 근데 막 국어, 영어, 탐구는 막 5, 6, 7 막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물론 5, 6, 7 최저 못 맞추겠죠. 물론 수학 1 나오고 하나만 5 맞아도 2함 6을 맞추면 세종대, 숭실대 다 최저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지원하는데 그렇게 수학 잘하는 애들이랑 경쟁을 해서 너가 이길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어차피 미적분도 했고 확률과 통계도 했으면 이왕이면 차라리 숭실대 쓸 거면 차라리 동국대를 쓰고 차라리 중앙대를 써라.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많이 좀 설득을 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여기는 숭실대, 세종대, 항공대처럼 수학원, 수학2의 미적분만 반영하는 대학들의 경우는요. 경쟁률이 확률과 통계를 반영하는 학교들보다는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학생들이 참고해야 돼요. 특히 물론 나는 수학원, 수학2 그리고 미적분 잘해 하면 쓰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난 미적분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심지어 나 수능 선택도 확률과 통계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굳이 이 미적분만 반영하는 여기 학교들을 지원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 이 부분도 잘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자,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 전략입니다. 이 책에는 지원 전략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어떤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책자에 나와 있는 교과형 논술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 약수령 논술을 그냥 하나의 설명 드리려다가 지원 전략에 넣어봤고요. 두 번째는요. 자율전공학부가 신설 및 확대된 부분입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 또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률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앞에 건 이거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순서일 뿐이니까요. 자, 첫 번째로 교과형 논술, 흔히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요. 고교 수업 및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충실하게 준비한 학생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 및 수능 연계 교재, 그러니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등 위주로 출제가 되고요. 유형을 보시면요. 국어랑 수학을 모두 보는 대학들과 수학만 보는 대학들과 혹은 국어 사회랑 관련된 문제들만 보는 유형을 출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천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는요. 인문은 국어 9개, 수학 6개, 자연은 국어 6개, 수학 9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국어만 잘해도 수학만 잘해도 안 되는 말이에요. 국어랑 수학을 당연히 어느 정도는 다 잘할 수 있어야지만
될 수 있겠죠. 최저등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등급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인문은 국어사회, 자연은 수리 논술이고요. 369대의 경우에는 가천대랑 비슷합니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369대는 그냥 가천대 전형을 보고 똑같이 만들었고요. 상명대의 경우는 올해 신설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요, 가천대를 좀 따라하기에는 좀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은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인문은 국어 8에 수학 2문항, 자연은 국어 2문항에 수학 8문항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서경대는 공평하게 국어 4개, 수학 4개 반영하고요. 수원대는 비슷하게 국어 10, 수학 5, 국어 5, 수학 10이 있고요. 보시면 최저 등급이 거의 없습니다. 3등급 하나 있다든가, 뭐 고려대 세종의 경우는 2함 6이긴 하지만 최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신설된 신한대, 가천대랑 똑같이 문항수 만들었고요. 최저 등급이 5등급 이내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없던 거랑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신한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논술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뭐 나중에 수능 못 봐도 정시로 가면 되지 않겠어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한대는요, 혹시 내 성적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제 이 신한대 성적대 봐서 신한대 좀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올해 또 신설된 학교는 을지대가 있습니다. 국어 7문항, 수학 7문항입니다. 참고로 을지대는 보건 계열이 유명하겠죠. 네, 그래서 특히나 아마 을지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과는요, 간호학과도 있지만 을지대에서 가장 유명한 학과 중 하나는 물리치료학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학교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일단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있고요. 가천대, 369대, 을지대. 사실상 이 근처에서 갈 수 있는 4년제는 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을지대 보건계열, 뭐 임상병리, 치위생 뭐 이런 데들이 아마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공학대는 수학만 9문항 보고요. 그다음에 등등의 설명이 돼 있고요. 한신대도 보시면 이렇게 가천대랑 똑같이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홍익대, 세종은 수학만 보고 어쨌든 최저 등급이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거. 이 교과형 논술을 제가 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논술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잖아요. 논술은 어떤 아이들이 많이 지원할까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어떤 아이들이 지원을 해야 될까요? 글을 잘 쓰는 아이, 수학을 잘 아는 아이들이 지원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뭐 성적도 더 높기 때문에 뭐 교과나 종합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반 대학의 논술을 쓰는 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들었던 것처럼 경쟁률도 높고 합격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에 비해서 이 약수령 논술, 교과형 논술의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준비하는 게 좀 수월한 편입니다. 일단 범위도 수학 1, 수학 2만 보고요. 수학 1, 고려대 세종을 제외하고는 수학 1, 수학 2만 보고요. 문제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어려운 문제 말고 한 B단계 정도,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3점짜리 내지 4점짜리, 쉬운 4점짜리 정도 되는 유형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수능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만한 대학들이 되겠죠. 실제로 작년에 저희 반에서 이 약수령 논술을 2명이 합격을 했는데, 제가 이 2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아이는 성적이 3명입니다. 3명인데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아이는 성적이 한 4등급 정도 되는 아이예요. 4등급 정도 되는 아이고 모의사 생각이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래서 뭐 교과고 종합이고 3학년 때 이미 다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수능 공부 열심히 했던 아이고,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러면 수능 뒤에 있는 논술 몇 개만 써서 너가 수능을 혹시 잘 못 보게 되면 보자 했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썼던 학교들이 가천대였습니다. 이 아이가 수능에서는 정시로 가천대를 갈 수 있을 만큼 시험을 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가천대를 며칠 동안 뭐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동안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몇 문제 풀어보고 가서 받고 붙었습니다. 예비 한 3번 정도, 3번인가 2번 정도 나왔는데 그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아이는요, 내신이 한 4등급 한 중반, 한 5등급 가까이 되는 아이예요. 근데 되게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제가 작년에 저희 반에서 가장 이뻐했던 아이 중에 하나인데, 매일 아침 학교 6시 반까지 와서 매일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예요. 등교 시간이 저희가 7시 반인데 1시간 일찍 와서 공부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좀 잘 못 보긴 했어요. 근데 가천대 이제 생명공학과를 썼는데 예비 1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아주 지금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잘 다니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학원 안 다녔습니다. 그냥 수능 공부한 걸 바탕으로 이제 나중에 스님 전에 기출문제 위주로만 몇 개 풀어봐서 붙었고요. 이거 말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싶었던 대표적인 아이가 누구냐면요. 저희 반에 작년에 진짜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잘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맨날 아프다고, 여기 여학생들도 있지만 여학교에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생리결석을 좀 많이 합니다. 매달 한 번씩 아주 뭐 주기적으로 한 아이인데, 나중에 이제 집에서도 공부도 하니까 어머니도 막 속상하고 하니까 계속 전화하시고 상담 오셔서 해서 이 아이한테 약수정 논술만 준비를 시켰어요. 준비를 시켜서 당연히 뭐 가천 때부터 쭈르륵 썼겠죠. 뭐 이 아이는 내신이 한 6등급 정도 됐던 아이인데 수능 공부 거의 안 했습니다. 수능 공부 안 했습니다. 참고로 수능은 한 5, 6등급 정도 맞았어요. 그럼 이 아이가 어디에 서서 붙었느냐? 이 아이는 수원대를 붙었어요. 수원대를. 정말 이것만 팠습니다. 이것만 팠고 수원대에서 너는 어떤 과를 가고 싶냐? 아, 상관없다. 경쟁률이랑 봐서 제일 낮은 거 썼습니다. 뭐 주거, 약간 뭐 건축, 뭐 주거 미루 이런 과였는데 하여튼 붙어서 가서 뭐 이제 연애도 하고 열심히 아주 즐겁게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생각보다 약수령 논술, 교과 논술을 보는 학교들 중에서 이제 가천대 이렇게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요, 수원대, 신한대, 한신대, 서경대 이런 학교들은 의외로 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에서 이런 데를 충분히 갈 수 있으면 안 쓰면 되긴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약수령 논술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성적대에 맞춰서.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자유전공학부 신설민 확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올해 이제 자유전공학부 모집 주요 대학별 논술 유형을 보시면 몇 개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이렇게 6군데인데요. 경희대는요, 사회계열 쪽 수리 논술을 봅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인문, 성균관대는 수리 논술을 반영을 하고요. 이화여대는 특이하게 인문 1, 인문 2, 자연 1입니다. 인문 1은 글쓰기, 인문 2는 글쓰기 플러스 상경계열이라 수리 논술, 자연 1은 수리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선택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외대는 인문 논술입니다. 특이한 건요, 건국대가 지문 제시형 플러스 수리 논증형이에요. 이게 뭘까? 건국대 모집 요강을 들어가면요, 건국대 KU 자유전공학부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보시면 네 문항을 본대요. 보면 1번은 국어 통합사인데 100점 만점에 40점을 반영을 합니다. 40%. 그리고 2번은요, 2-1, 2-2-3 세 개로 쪼개서 수학을 봅니다. 그러니까 즉 국어가 40%, 수학이 60%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국어의 경우에는요, 국어 통합사의 교과 분야의 다양한 지문이고요. 수학은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수학의 범위가 뭔가요? 수학원 수학2입니다.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제 평가 및 방법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고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랑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이 건국대 KU 자유전공학부 논술은 어떤 아이들이 써야지 유리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 써야지 유리할까요? 글도 써야 되고 수학 문제도 풀어야 돼요. 어떤 아이들 쓰면 유리할까요? 굳이 나눠보자면 문과가 유리할까요? 이과가 유리할까요? 문과가 유리할까요? 그래도 수학이 60점이나 되는데? 보통 수학 잘하는 애들이 국어도 잘합니다. 학교를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랑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을 때는 결국에는 수학을 아주 잘하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잘하는 여학생들이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남학생들, 여학생들보다 수학을 좀 잘하잖아요. 그리고 글 쓰고 이런 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학생들이 보통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잘 쓰는 경향이 있어서 이과에서 수학을 엄청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미적분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 근데 수학원 수학등을 잘하는 친구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이라든가 글쓰기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쓴다면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랑 우리 학교 이과 애들이 이거 한번 써보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올해 처음 신설이 됐고요. 항상 뭐든지 처음 시작이 되면요, 우리가 복불복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 건국대 자유전공학부는 인원도 많이 뽑고 경쟁률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보통 이과 남자애들이 이 건국대 자유전공학부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아니 못 씁니다를 떠나서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겠죠. 이과에서 어차피 수능만 보면 되는데 라고 했을 때는 이 자유전공 확보는 네, 굉장히 좀 어떤 개인적으로 결과가 궁금해지는 이런 전형이고, 혹시라도 내가 수학을 아주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수학원 수학도 공부 잘하는데 나름 좀 글도 잘 쓰고 내 생각을 좀 잘 서술하는 편이야 라는 친구는 이 건국대 자유전공학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서강대입니다. 서강대 2024년 논술 전형의 경쟁률과 그리고 실질 경쟁률을 한번 정리한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자료들은 아직은 자료집이 안 나왔지만은 나중에 이제 7월 중순 정도에 되면은 학교로도 이제 나오고요. 교육청에서 자료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 들어가면 다 자료집이 PDF 파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서강대의 경우에는 최저 등급이 국수 영탐 중에 세계합 7 이내입니다. 세계합 7 이내. 평균적으로 2등급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올해 영어가 어려워지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보시면요. 여기서 제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 말고 실질 경쟁률로 나온 거는요. 두 개를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작년에 실제 인문계의 경쟁률입니다. 인문학부는 경쟁률 93.75였는데요. 실질 경쟁률은 28.67이고요. 영문학부는 92.40, 그리고 실질 경쟁률은 32.50, 사회과학부는 99.5인데 실질 경쟁률은 24.16로 4분의 1로 줄고요. 보통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 경쟁률은요, 두 가지를 고려한 겁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률 플러스 실제로 미응시한 아이들의 비율. 수능 이전의 논술의 경우에는요, 미응시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수능 이후에는 미응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미응시할까요? 최저를 못 맞춘 것 같다. 또 어떤 친구들이 미응시할까요? 수능을 너무 잘 봤어. 우리의 꿈이죠.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미응시를 하고요. 그런 비율까지 고려했을 때 실제 경쟁률은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과 쪽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수학과 물리, 전자공학과 137인데 46.86 등등 보시는 것처럼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실제 경쟁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국대입니다. 동국대는요, 최저 등급이 국수 영탐 중 2개 합 5 이내입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수학이 서강대와 달리 동국대는 작년까지는 수학은 미기 그리고 탐구는 과학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동국대는 조금 더 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저 아래쪽 보시면은 뭐 경영정보학과 이런 데는 실질 경쟁률이 17.7, 뭐 회계학과는 17.85, 뭐 등등 이렇게 낮게 형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미응시, 누가 미응시 한다고 했을 때 수능을 잘 봐도 논술 안 보러 가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겠죠. 대부분 최저 못 맞춰도 안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의 수능 최저 미충족과 거의 뭐 흡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이과는 더 심합니다. 작년 동국대 이과가 논술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나 제일 심했던 과는 수학과 물리학과입니다. 수학과는 실질 경쟁률이 3.75대 1이었어요. 물리학과는 2.67대 1이었고요. 대부분 한 자릿수고요. 대부분 5대 1 밑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과 애들 동국대 최저를 못 맞췄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조금 낮기도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의 경우에는요, 실제 경쟁률이 거의 한 자릿수입니다. 이러면 이제 동국대 써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지만 한 자릿수 하더라도 총원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당연히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쓰긴 해야겠죠. 네, 동국대학교에 그리고 경찰행정학부랑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제 경쟁률은 조금 낮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네,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대학을 그러면 과로 나누지 않고 그냥 전체 경쟁률이랑 실질 경쟁률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세종대의 경우에는요, 경쟁률이 70, 인문의 경우에 70.33대인데 실 경쟁률은 19.97이었고요. 자연의 경우에는 41.1인데 실 경쟁률 18. 숙명여대는
이렇게 됐고요. 이화여대는요, 이제 인문만 적어봤습니다. 보시면요, 인문 1입니다. 일반적인 어문 계열은 경쟁률 34.81이었는데요. 실질 경쟁률은 6.84대 1이었고요. 인문 2는 32.61대 1이었는데 실 경쟁률은 5.99대 1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이화여대는 인문과 자연이 최저가 다르다고 했죠. 인문이 3합6입니다. 수학이 바뀌면서 이과 애들이 더 최저로 맞추기 유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여대는 반대로 인문이 더 최저 등급이 좀 충족 기준이 어려운 되다 보니까 이 국수형 탐중 3합 6 이내를 맞추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화여대는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본다. 그래서 저도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화여대는 꼭 하나씩 써보라고 해요. 나중에 수능 끝나고 일주일 정도 뭐 학원 열심히 다니고 혼자 해도 되고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가 올해 이 논술 전형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그 전에도 이제 교육청 뭐 자료집도 만들고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많이 했던 얘기 중에 올해 논술 전형을 어디를 써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학교는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 인문보다는 자연의 경우에 생각이 되는데요. 자,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나 볼까요? 홍익대학교는 논술을 언제 볼까요? 수능 전에 보나요? 수능 후에 보나요? 수능 전에 봅니다. 홍익대학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얼마였을까요? 3합 8입니다. 3합 8. 자, 자연계열은 수능 최저가 지정 영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수학은 미적분 기하였고요. 탐구는 과탐을 반영합니다. 과탐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에서 수학과 과학의 지정 과목이 둘 다 안 풀린 유일한 대학이 이 홍익대입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 홍익대 논술 전형 경쟁률을 보여드릴 텐데요. 수능 전이기 때문에 수능 후보다는 경쟁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실 경쟁률이 아니고 그냥 경쟁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연 계열 쪽은요, 인문 계열 쪽은 좀 높습니다. 자연 계열 쪽은요, 건축학부를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20이 넘지 않습니다. 20이 넘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수능 최저의 충족률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실 경쟁률을 보면 보통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은 보통 50%가 잘 넘지 않습니다. 특히나 홍익대처럼 최저 등급이 2개 합이 아니라 3개 합을 반영하는 데들은 대부분 40%대에서 충족률이 나온다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한 5분의 2 정도를 곱하면 그게 실 경쟁률이 나오겠죠. 실 경쟁률이 나오겠죠. 근데 홍익대는 수능을 논술 전형을 언제 본다고요? 수능 이전에 봅니다. 수능 이전에 보다 보면 수능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능 충족률이 사실상 더 낮습니다. 더 낮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 경쟁률은 더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것만 들었을 때는 어쨌든 수능 이전에 봐야 되니까 논술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내가 나중에 막상 내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소용이 없지 않으니까 굉장히 주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작년까지는 아이들을 지도할 때요, 홍익대학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잘 쓰라고 이렇게 권유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 준비하다가 진짜 수능을 못 봐보면 소용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신에 좀 수학을 잘하는 아이인데 수능 최저는 안정적으로 3과목으로 맞을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써보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참 추천 안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수능 최저에서 수학이 미적분, 기하, 과학 하나잖아요. 제가 또 홍익대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또 모집민광에 잘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수능 최저에 과학 원이 돼 있는데 3합 8이니까 그럼 내가 국수형으로 맞추는 경우에는 과학을 응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느냐 물어봤습니다. 홍익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합니다. 과학을 응시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 과학 하나를 반영하니까 하나 사회 보고 하나 과학 봐도 되냐 물어봤습니다. 홍익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홍익대는요, 탐구 하나 그리고 수능 최저 과학을 반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과학 2개를 응시를 해야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논술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우수자 전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홍익대의 경우에는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학교에
학교에 수학도 그렇고요, 탐구도 그렇고요, 선택 과목을 바꾼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꾼 친구도 많아요. 확률과 통계 바꾼 친구 지원 못합니다. 못합니다. 탐구 2개 중에서 하나라도 사탐 바꾼 친구 지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이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런 것 때문에 허수 지원이 많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경쟁률은 비슷할 수 있지만 실제 경쟁률은 어쨌든 무조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해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도 과학 2개를 다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를 지원할 만한 사실 성적대 아이들이면 수학이랑 과학 별로 선택과목 바꾸진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홍익대학교 저희 학교에서 설명하느라고 홍익대학교 입학사정관 분한테 왜 이렇게 했냐 물어봤어요. 왜냐면 다른 학교들은요, 과탐 하나 반영하는 학교들에 과탐 하나, 사탐 하나 다 봐도 되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에 대해서는요, 과탐 반영 안 할 거면 사탐 2개 봐도 상관없어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논술은 최저가 없지만 나머지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 물어봤더니 과학 반영 안 할 거면 사탐 2개 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홍익대학교는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이거 전형을 짤 때 제가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됐다고. 참고로 홍익대 내년에는 다 풀립니다. 국수 영탐이에요, 내년부터는. 네, 올해 마지막으로 수학 미적분 기하 지정, 탐구는 과학 지정, 심지어 과학 필수 응시 2개 다가 되기 때문에 이 홍익대 논술을 지원할 수 있는 자연계열 쪽을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네. 당장 저희 학교만 보더라도 여학생들 중에 홍익대 논술로 지원할 만한 아이들 중에 수학 미적분 기하하면서 과학 2개 다 반영하는 애들 보니까 손에 꼽더라고요. 남학교엔 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좀 남학생들 상대적으로 국어를 잘 못하는 수영탐으로 최저를 맞추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좀 수학 잘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물론 여학생 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홍익대학교 논술이 굉장히 뭔가 키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이 홍익대학교 논술 전형은 내가 지원 자격이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인문의 경우에는 작년과 차이점은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잘 알아야겠죠. 기본적인 학교들의 대학의 일정들이 수능 전인지 수능 후인지 그리고 날짜들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일정을 좀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자연계열의 경우에는요, 출제 범위, 수학의 범위, 미적만 들어가는지 확통도 들어가는지 아니면 수학 1, 수학 2만 들어가는지 이 부분도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입니다. 지금 있는 학생들 이제 3월 모의고사 받고 뭐 4월도 받고 그다음에 6월 이제 앞으로 7월도 앞두고 있을 텐데 성적이 이제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대부분 조금씩 많이 내려오는 재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많이 내려옵니다. 유지만 해도 잘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원서를 쓰기 직전에 9월 모의사를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9월 모의사를 봤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대학의 최저 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했어. 그럼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능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고3 학생들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본 모의사들 중에서 각 과목별로 제일 잘했을 때를 조합을 해요. 하지만 수능은 냉정하게도 제일 못했을 때가 조합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9월 모의고사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수능에서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저는 학생들 이걸 판단할 때 마이너스 1로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 3합 8이다. 그러면 9월에서 3합 7은 맞춰야지 네가 수능에서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수능을 최저를 못 맞췄으면 결국에는 카드 한 장만 날리고요. 전형료만 날리고요. 결국에는 실 경쟁률을 줄여주는 거기에 내가 일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이거는
논술 전형은 다른 전형과 달리 내가 성적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높겠습니다. 근데 논술 전형에 실제 합격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무조건 높게 쓴 애들이 붙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내 성적대에서 좀 어느 정도 높여 쓴 아이들이 결국에는 잘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조금 괜찮은 학교들 논술 전형 붙은 아이들의 공통점을 봤더니요, 어떤 아이는 학종과 논술을 골고루 쓴 아이, 그러니까 한 명이,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건대를 붙었고요. 어떤 아이는 이제 중대랑 이대 논술 붙은 애가 있었는데 얘는 그 정도 붙으려고 봤더니 저희 학교에서 미적분 1등급 맞았던 애더라고요. 내신은 한 4등급인데 미적분만 1등급 맞았던 애, 그만큼 수학을 잘했던 애.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해야지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연히 좋은 대학 가고 싶긴 하지만 내 성적대가 좀 그건 좀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수령 논술을 고려해 보시면 오히려 거기서 빈틈이 생길 수 있고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수능까지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죠. 네, 제가 마지막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게요, 내가 나중에 논술 전형을 지원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수능입니다. 논술 전형을 합격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요, 내가 이 논술 여기에 꼭 붙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보다는요, 나는 논술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뭐 떨어지면 어때, 난 수능 정시로 갈 거야, 이런 마인드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결국 논술 전형도 잘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수능입니다. 그래야지 최저도 맞추고 논술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을 쓸지, 어떤 대학의 논술 전형을 선택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